예, 6.1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여야 정치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죠. 이러한 정치판을 더 시원하게 가장 잘 정리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셨어요.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먼저 6.1 지방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방선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식으로 뭐 저희 지방선거가 한쪽으로 쏠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내가 사실은 뭐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은 국민들이 지방선거 자체에 대해서 별다른 큰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 내 첫째 인상이에요. 즉 50% 정도밖에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내가 선거 실시력이 며칠 전에 어느 언론사에서 묻기를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래서 내가 한 3대7 정도로 될 거다. 국민의힘이 한 70% 먹고 예. 한 30%는 민주당이 가져갈 거다. 민주당에 갈 거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은 참 유권자들이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갖다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어느 한쪽에 그 쏠린 것이 아니었다. 그 흥미는 거죠. 어떤 흥미로운 결과입니까? 우리가 2018년에 지방선거를 갖다가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은 예. 그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취임한 지 불과 한 2달 정도 될 때 지방선거를 했으면 과거 같으면은 이게 거의 그좀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는 봐요.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큰 승리 거뒀고 거의 싹쓸이 했던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정당들의 아주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은 예. 선거 결과를 갖다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서 거기에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없어요. 아하. 여야 모두. 여야는 또 똑같은 거죠. 그럼 그런 이제 재미있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혹은 국민들의 견제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근소한 차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이 지방선거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선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너무나 소란스러운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짜증났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서 일반 국민들이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다 몰아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성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각 정당들이 대한민국 유권자가 옛날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던 그런 유권자의 행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를 좀 제대로 알고 선거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정당들이 대처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좀 생각을 갖다 깊이 했으면 이렇게 결과 중에 이제 하나 궁금한 것이 호남인데요. 네. 일단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서 광주 같은 경우는 37%에 그쳤고요. 네. 그리고 또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보존인 15%를 다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위원장님 직접 가서 무릎도 꿇으시고 호남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풀어주는 작업들을 쭉 하셨는데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을 새롭게 개편을 하면서 내가 서진 정책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서진 정책. 그러니까 서진 정책을 갖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게 단순하게 호남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른 곳에 펼쳐져 있는 호남 사람들에게도 투표에 신호를 상당한 거죠.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서울도 예. 그렇고.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 시작하면서부터 추진하지 않았다면 예. 이번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앞으로 지금 이번엔 광주에서 투표율이 37%로 아주 굉장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거는 광주 사람들이 사실은 이 민주당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또 어떻게
잃어버린 신뢰를 만회할 거냐는 걸 생각할 거고 예. 또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과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호남에 대한 소위 애정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장님 호남, 그러니까 광주로부터 민주당이 민심을 잃으면 저는 수도권에서 박빙의 승부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앞으로 총선. 아니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이번 지방 선거를 갖다가 보면서 뭐 두 당이 똑같아요. 좀 제대로 좀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을 제대로 해서 그게 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그거를 시정하려고 노력을 갖다 하면은 다음 선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이제 한쪽에서는 그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다라고 믿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뭐 사실은 뭐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하는 소리도 좀 내가 보기엔 과장된 얘기고 얘기가. 뭐 졌지만 잘 싸웠다는 이런 얘기도 좀 지고 나서 무슨 잘 싸우고 못 잘 싸웠다고 그래요. 잘 그건 싸웠지만 괜히 졌지. 자기네들 스스로가 위로하는 거군요.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잘 싸웠으면 사실은 이겼겠죠. 그러니까. 이번 그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이전에 예. 2020년도 202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예.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에 그 18.7% 정도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이겼죠. 박영선 후보를 이겼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집권당이 수도 서울에서 대패를 했느냐 하는 이거에 대한 원인 규명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정부나 민주당은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역시 이 사람들은 좀 더 이상 소위 말하는 변화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예.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도 18.7% 정도 차이가 5% 정도로 줄었던 거예요. 예,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사람. 예. 윤석열 후보 사이에. 그러면 그 자체를 민주당이 제대로 알고 어떻게 그렇게 줄일 수 있었더냐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서 지방선거에 좀 서울에 대책을 세웠으면은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서울 시내에서 한 선거구에서도 민주당이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지난번 보궐선거 때는 5군데에서는 이제 박영선이한테 졌는데 예. 이번에는 뭐 100% 전부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예. 지금 민주당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 상황을 이렇게 만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민주당 상황을 이렇게 원인이 뭐 특별한 게 있다고 보질 않아요. 아, 이거 특별한 게 지금 없습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당권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될 거니까 예. 서로 누가 이 당권을 장악하느냐는 이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지. 8월 전당대회.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이재명 의원 때문에 졌다 이렇게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내가 보기에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재명 때문에 진 게 아니다. 이재명이 때문에 졌다는 그 근거를 뭘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예. 0.7% 차이로다가 그래도 0.7. 1610만 표라고 하는 그 엄청난 표를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저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방선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아니 그거는 저 당권을 경쟁하는 사람이 당권 경쟁 때문에 네, 당권 경쟁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은 자기네들이 입지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예. 가는 거. 이거 과거에도 똑같지 않았어요?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렇죠. 그게 문재인 책임이다 해가지고 무슨 백서도 내고 난리를 씌워잖아요. 그 당의 분란만 가져오고 결국은 당이 쪼개지고 오는 그런 형태를 가져오는 거죠. 예. 근데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 이제 이재명 전 경기지사였기 때문에 의원을 나오려면 분당 갑에 나왔어야 됐다. 또 인천 계양구에 무역 입상했다.
그거는 명분상으로 밖에서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출마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나 자기가 안전하게 당선되고 싶은 곳에 가서 출마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예,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시비할 거리가 되질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김포공항 이전 문제 갖고도 굉장히 또 그 제주도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과 또 서울에 있는 분들과 또 굉장히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포공항 이전 공약 문제.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야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그게 별로 제주도 지사 당선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않았죠. 예. 뭐 그러니까 사실은 계양에서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그쪽 지역을 고려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낙선할까 두려워서 그런 그 소위 지역 공약을 내세웠던 거죠. 그래 뭐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가 그런 공약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김포공항이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약이었다. 네, 그런 거죠. 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의원 이제 의원 됐죠. 당 대표 출마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 원하면 출마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에 뭐 누가 맡겼어요. 네, 위원장이 보시기에 출마하는 게 주신다면. 맞습니까? 민주당 개혁을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지금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이제 당원들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출마는 할 것으로 보시는군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요. 근데 왜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는 계속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의원들이 이제 민주당 내 의원들은 계속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스피커를 아니 그러니까 높이고 그게 뭐 있는데. 출마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출마를 안 하고 뭐 하라고 그런다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예, 과거에 내가 이제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하기 전에도 그렇죠. 그때도 그 사람들이 뭐 가지고 싸웠어요. 문재인이 나가라. 문재인이가 대표를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싸우다가 결국선 당이 쪼개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의원이 나오면 아마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러고 나서 총선을 앞두고 바로 문재인 대표 시절처럼 당이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이러는 과정으로 겪게 되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의 민주당의 형태로 봐가지고는 과거 안철수가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당으로 나가면서 당이 좀 부서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럴 만한 지금 주자가 아마 반 이재명계에 과연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쉽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근데 전반적으로 그 민주당이 지금 민심에서 괴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을 민심으로부터 괴리시킨 그 원인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은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 팬덤 정치라든지 이 강성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팬덤 정치라는 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방 해소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정치가. 누가 민주당의 대표가 되든지 그러한 형태는 지속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일시적으로 무슨 사람이 하나 바꾼다고 그래서 그 팬덤 정치가 해소될 거라고 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래도 민주당에 표를 던져주려면 뭔가 쇄신하고 반성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우상호 의원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 의원이 할 일은 지난 일은 좀 제발 좀 잃어버리고 앞으로 이 민주당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해야 할 거냐 그런 측면에 노력을 할 것 같으면은 조금 아마 지지도가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정치 개혁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민주당 쇄신? 정치 개혁도 개혁이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지금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원내 제1당 아니에요. 그렇죠. 170석 가까이 되는 그 의석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솔직히 해서 민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괜히 자기네들끼리 무슨 당의 권력 싸움만 하다 볼 것 같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민생 입법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방선거 전에 검수완박 입법을 민주당이 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거는 사실은 뭐 검수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필이면은 소위 정권 말기에 그런 짓을 했느냐 하는 건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영업자 소위 손실보상 문제도 사실은 21대 국회 초에 내가 예. 이 코로나 사태가 절대로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않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한 100조 정도로 확보를 해가지고서 해라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서 지금까지 무슨 찔끔찔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지금 와서 보면 그건 100조가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분은 추경까지 합쳐놓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좀 이 정부가 좀 미숙한 행동을 하고 당도 그걸 제대로 이루어지 못했으니까 예. 국민으로부터 민심이 이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잘한 정책입니까? 아니 위원장님? 이게 정부가 낸 추경안은 예. 이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 저희 손실 보상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추경은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추경을 가지고서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제대로 이 보상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 별개의 상황이고 지금 뭐 선거도 앞두고 급하다 보니까 그냥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얼마 주고 어디서부터 얼마 주고 예.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 돈 푼 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문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것 하나, 그다음에 뭐 미국도 그렇지만 이율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아니 그러니까 많은데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긴축을 해야 할 상황인데 그렇죠. 정부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물가에 더 자극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사실은 좀 기술적으로 좀 제대로 좀 심사숙고를 했으면은 어차피 돈은 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자영업자들이 빚을 많이 지져놨어요. 그렇습니다. 그 빚을 갖다가 갚아주는 그런 방법도 쓸 수가 있었는데 아하. 이제 그런 건 미처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장에 무슨 생색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몇백만 원씩 주고. 지금과 같은 식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다시 좀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요.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제 경기지사 선거에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승리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향후 나는 김동연 솔직히 지사. 얘기해서 예. 김동연 지사가 뭐 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될 거라고 보셨습니까?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대통령 후보 출마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야 봐야 되겠다 하는 정치 이런 교체. 얘기를 네.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정치 교체를 하겠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아마 그러한 시도를 갖다 해보려고 그럴 거예요. 예.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 의회가 딱 50대 50으로 논하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지사 역할을 하는데 뭐 좀 순조롭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이제 당장 그 경기지사 인수위에 국민의힘 측 인사를 참여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좋은 방향으로 평가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협치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연정하지 않았습니까? 부지사를 또 그 민주당에게 주기도 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평가도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전 지사의 경우에는 그 예. 당시에는 민주당이 도의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 그렇게 안 오면은 도정을 제대로 이끌기가 힘드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이 상황은 좀 다른 게임이 될 수도 있다. 네. 좀 신 작가님? 예, 좀 지난 얘기지만은 그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에 그 요즘 뭐 그 선거 패배가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그나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있어가지고 민주당의 이미지를 개선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그 박지원 저 비대위원장 공동 공동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이 난 비교적 초기에는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거 막바지에 들어가지고서 뭐 586을 다 용태론. 물러나라고 예. 뜯어 가지고서 당에 분란의 요소를 제기한 거는 저 공동위원장이 내가 보기에 정치적인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선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58 용태로는 당신 실책이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내가 보기에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짓을 한 거죠. 아까 전에 위원장님 초반에 말씀하신 민주당이 시끄러워서 국민들이 외면했다는 지점도 그런 비판을 하신 건 거죠? 그런 거죠.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 역할이 굉장히 클 텐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거의 대한민국 최고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의 여권으로 봐서 예.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된 인사군요. 예, 내가 이 민주당에서 비대위 대표를 할 적에 예. 내가 원내대표로 활동하는 상황을 보니까 네네. 비교적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중도에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까 미래를 말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또 이 지방선거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뭐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 자체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대선에서는 뭐 그래도 뭐 0,7% 차이가 나서 패배를 해서 패배는 패배인데 예. 그거를 지금 따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를 말고 아하.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를 갖다가 노선. 거기에서는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 봐야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고.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이제 선거 승리 후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갔습니다. 근데 네. 우크라이나 왜 가냐 하면서 또 당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나도 왜 갔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본인이 뭐 결심을 해가지고서 갔으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고 예. 그게 무슨 정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간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예, 본인이 본인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다녀오겠다고 해서 가서 우크라이나 실태를 갖다가 좀 보고서 와서 그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걸 두고 봐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일각에서 자기 정치한다 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라는 거 항상 자기 정치를 하는 거지 무슨 딴 사람 정치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수들의 얘기군요. 그래서 지금 뭐 서로 지금 그 정진석 정진석 의원하고 이정석 대표가 좀 감정 싸움까지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좀 흔드는 게 아니냐, 대표를 좀 흔들어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이런 얘기도 차기 나와요. 당권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 벌써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 모르겠어요. 뭐 차기 당권 경쟁을 지금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정진석 지금 부의장이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제시한 거니까 그건 뭐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 시키고 총선에 대한 혁신 구도를 벌써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나는 지금 소위 공천 제도를 어떻게 바뀌어서 공천을 혁신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2년 후에 총선을 이제 앞두고. 그거는 소위 선거에 이제 선거가 다가와 가지고서 공천위가 구성되고 실질적으로 공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예. 지금 무슨 제도를 갖다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2년 내가 후에. 네. 얼마 전에 우리 최재형 혁신위원장. 의원이 혁신위원장이 됐다고 날 좀 보자고 그래서 예. 내가 만나서 좀 물어보는 거에 대해 답을 해줬는데 예. 그러니까 혁신위를 제대로 하려면은 당신이 소신껏 누구의 의견도 물어보지 말고 아하.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갖다가 제대로 실현할 수 있으면은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이렇게 움직일 것 같으면 혁신하기 어려울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최재형 위원장은 준비가 됐다고 보십니까? 말씀 내가 보기에 나눠보십니까? 그 양반이 무슨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본인이 참 소신껏 딱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양반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혁신위로 운영하느냐는 두고 봐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아까 이제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당내 굉장히 시끄러워서 국민들이 짜증났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국민의힘도 그 선거 앞두고 당 대표가 윤리위에 막 회부되지 않았습니까? 성상납 의혹 때문에 이 의혹 문제가 차기 남은 임기에 이준석 대표 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건 이제 윤리가 이거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에 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확실하게 내년 5월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윤리가 뭐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는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이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윤리는 저희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확실한 걸 갖다가 제시를 하면은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윤리는 판단을 할 거라고 봐요. 그 이제 그런 점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지방선거 전에 윤리를 열고 끝난 다음 날 또 윤리를 열었다 연기하고 하는 등의 모습이 당권 투쟁을 위한 윤리를 좀 여는 것 같이 바깥에서는 보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저 윤리가 왜 그 사실은 뭐 6월 2일 날 윤리를 개시한다고 했다가 한 달 선거가 후로. 끝나고 나서 24일로 늦췄죠. 24일로 연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4일로 연기를 하는 거는 선거 기간 동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정확한 증거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 무슨 뚜렷한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나오면 기간이 최소한도 뭐 한 20여일 걸릴 거라고 보고서 지금 24일로 연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당권 얘기하면 또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이제 공부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자, 안철수 의원은 향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당권도 잡고 어떤 당 뭡니까 그 대권 가도를 향한 길을 순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정치에 참여할 때 생각이 대권을 바라보고서 시작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도 대통령 출마를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 2017년에 대통령에도 출마를 했고 예. 이번에도 대권 출마를 했다가 뭐 단일화한다고 해서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예. 본인은 아직도 처음에 자기가 그 꿈꾸던 대통령이라는 그것에 대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과거에는 자기 스스로가 조그마한 당을 만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예. 그거 다 실패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큰 당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큰 당에서 자기가 자기 꿈을 한번 실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나는 당연히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는 이제 앞으로 이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현될 수도 있고 뭐 실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위원장님 굉장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뭘 극복하면 그런 시련을 이기고 그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사실은 우리 저 안철수 의원이 2011년에 처음에 정치에 관심을 갖고 할 때 그때서부터 내가 한 10년 정도 봐왔는데 예.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사람이 많이 좀 변했어요. 긍정적으로 변한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조금은 좀 나아졌습니까? 성숙이 됐다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서부터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에 뭐 참 자기가 홀로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곳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힘이 상당히 생소한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의 주변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느냐. 그게 아마 안철수 지금 의원이 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아닌가 봐요. 아마도 이제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당에 이제 착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당권에 도전을 해서 당 대표가 되는 것일 텐데 보면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 공공연하게 안철수가 나오면 내가 재선하겠다, 재선에 도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 친윤 그 그룹에서도 사실 밖에서 인사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대표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견제에 들어갈 텐데 그거는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이 안철수 지금 의원이 단일화하는 과정 속에서 예. 어느 정도의 소위 미래에 대한 언지를 받았는지는 저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 내각에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관심을 꺼버리고 포기를 하고 이 정당 단일화의 이 결과를 가지고서 저 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혹시 이제 그 뭐 당이라는 게 세력 간에 서로 화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협력을 하고 하는 거니까 예. 앞으로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더 두고 봐야지 지금은 미리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을 뵙고 있습니다. 자 현 정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 후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수행평가 여전히 한 5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한 달여 윤석열 정부의 한 달여간 평가, 특히 인사 부분에 있어서. 아니 무슨 한 달 동안에 뭐 저희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건 아주 이게 내가 뭐 어려울다기보다는 평가할 지금 시기가 아닌 것 아닌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국민 통합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고서 뭐 심지어 뭐 통합위원회까지 지금 만들어 나오고 있는데 예. 과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인사나 모든 것이 그와 같은 목표에 합당하느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통합의 인사가 아니다. 예, 통합을 하는데 과연 그러한 통합의 정신을 가지고서 내각도 구성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인사를 갖다 거기에 맞춰서 가느냐. 그거에 대한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인사를 보셨을 때 통합의 인사가 아니었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에 뭐 저희 지금도 뭐 조금 전에도 호남도 얘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예.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적재적소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각 인선에 볼 것 같으면은 전남 같은 데는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면 그러면 자기 지역에는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하는 이런 불만들도 할 수도 호남 출신 있는 거죠. 인사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최근에 와서 좀 편중된 인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불만도 많이 나오고 또 본인 스스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예. 과거나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과거라 하면 예. 예를 들어서 뭐 이 문재인 정권 때는 그래서 오늘 대통령 얘기대로 민변만 하지 않았냐. 민변만 가지고 많이 했는데 예. 내가 이거는 것이 뭐가 나쁘냐 하는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결국 가서는 똑같다는 얘기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표현 자체를 조금 달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너무나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는 이 통합이라는 걸 갖다가 하려면 정부 정책 운영 전반이 과연 통합에 이게 맞게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무슨 뭐 경제 정책도 그렇고 사회 정책도 그렇고 모든 정책이 진짜 이 국민을 모두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직접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국민의 눈이 그렇게 어둡지 않다고 하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예. 국민의 판단이 예리하다는 것을 갖다가 좀 항상 염두에 두고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뭐 국정원도 그렇고 뭐 뭡니까 그 금감원, 금감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사정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완전히 그냥 검찰에서 일하던 그 팀들을 딱 옮겨다가 다 심어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이 집중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잘 알고 소위 편한 사람을 갖다가 예. 배치한다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 하는 것을 좀 심사숙고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통합이 이제 정책적인 차원도 있지만 정치에서도 먹혀야 되고 민주당이 지금 다수 당이라 24년까지는 어쨌거나 같이 가야 하는데 야당하고 아직 뭐 긴밀한 대화를 대통령이 직접 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 야당과의 대화를 한다는 게 정부가 뭐를 하려면은 제도를 바꿔야 되고 제도를 바꾸려면 입법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를 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야당과 지금 별로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뭐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무슨 연금 개혁도 해야 되겠다, 무슨 뭐 교육 개혁도 해야 되겠다, 무슨 노동 개혁도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절실한 상황들인데 예.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면 제도가 바꾸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 제도를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야당의 소위 다수 야당이 그걸 갖다가 걸고 넘어지면은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예. 그때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서 야당과의 협치를 갖다 모색하느냐는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이죠. 그 검찰 출신 인사 가운데 이제 야당이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그 위원장님께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그나마 이 인사 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킨 건 좀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니 나는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첫째로 사실은 이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과거에 다 우리가 경험해봤던 사람들이지. 예. 그리고 결국 가서 저희 연영으로 봐도 40대 장관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예. 나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얘기하기를 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국가를 경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가장 신선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 예, 근데 야당 측에서는 이제 인사정보관리단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내. 예, 이게 권한과 정보가 그쪽으로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뭐 그거는 뭐 별로 그렇게 우려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예. 국민의 눈에 거슬릴 것 같으면은 그 제도라는 것이 효율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유권자들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간단치 않다. 예, 유권자들이 마음을 딱 바꿔버릴 것 같으면은 아무리 권력을 작동한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위원장님 그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이민청에 대한 이야기 꺼내면서 이민 관련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챙겨보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예. 한덕수 총리도 그 한동훈 장관을 추천하는 변을 통해서 저출생 사회에서 이민의 문제가 더 커지기 아니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금 이 출생률이 작년에 0,8 하나네요. 이런 출생률을 가지고는 미래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해서라도 인구 구조를 갖다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한덕수 총리 얘기나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나 시대에 맞는 얘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조금 지금 성급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팬덤이 형성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똑똑하고 뭐 스마트하고 또 옷도 잘 입고 패셔니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언어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필요한 말만 하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혹시 나중에 뭐 별의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아니 그야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앞으로 법무장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눈에 비치느냐에 따라서 본인도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이 검사 생활에 젖었던 거를 너무 이렇게 강조로 하질 않아야 돼요. 그 나는 지금 이 정부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뭐냐면은 정치 상황을 갖다가 자꾸 법률 잣대로다가 네. 불법은 아니다. 다루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그 뭐 법철학 이게 개론대로 나온 얘기지만 법률가들은 너무나 모든 거를 갖다가 법률적인 자체로만 살려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국민의 정서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예. 법률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우길 것 같으면은 그 정책은 정부는 성공할 수가 없다. 요번에 문 대통령 그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데 기자가 그거 좀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지금 출퇴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그냥 질의응답. 질의응답을 너무 즉흥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예. 말에 좀 실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좀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그냥 생각 없이 탁 뱉다 보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게 좀 국민의 정서에 거칠게 그거 계속 해야 되나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어느 시점이 지나갈 것 같으면 그거 아마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쌓이기 시작하거든. 그 지금까지 평가가 좋은 편이었는데요.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평가를 좀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 그걸 가지고 국민과 소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게 그런가요? 진짜 소통인가요? 예를 들어서 국민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진짜 정부에 바라는 것이 무언가 예. 그거를 스스로 챙겨서 이행해 주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거지. 어떻게 무슨 대통령이 무슨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이고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바라는 바가 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거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가장 국민과 소통을 잘하는 거라고 하는. 국민들의 필요를 명확히 알고 그걸 채워주는 대통령이 소통 잘하는 사람이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대통령이 되면 한 달 만에 그 당선된 이후에 황홀경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황홀경에 빠져갖고 이제 그 후보 시절에 약속한 거 하나도 안 지킨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황홀경이 그 황홀경에 빠져 있다고 봐요. 아 지금 황홀경에 빠져 그런데 이제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도 있고 예. 이게 내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대통령이 당선되면 순간에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다. 구름 위로 올라가죠. 예. 그 구름 위에는 항상 태양이 떠 있으니까 항상 태양이 떠 있으니까 항상 자기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 그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정상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위원장님 그걸 누가 끌어내려서 구름 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아 그건 누가 끌어내릴 수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본인이 내려와요. 주변에서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조언을 해가지고서 이 참 예를 들니까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대부분이 보면 대통령의 말에 다 순응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신. 아니 내가 보기에는 할 수 있으면 한동훈이가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다면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잘 안 보이십니까? 그 외에는 내가 보여 그런 걸 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래도 아니, 개념이 탑재가 안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유일하게 쓴소리 할 사람은 한동훈 아니 법무장관밖에 그러니까 없다. 사실은 이 대통령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소위 장관이나 참모가 참 1%도 안 된다고 봐요. 아, 그 비서실은 다 그 검사 그 부하 직원들로 다 채우고 이랬으니 뭐. 근데 한동훈 장관도 이제 검사 그 어떻게 보면 상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검사 같은 경우에 주로 상관에게 어떠한 것을 아니 반기를 드리는 어렵잖아요. 내가 듣기로는 한동훈 지금 장관이 검사 시절에 예. 자기가 소신에 거역되는 이제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상급자가 뭐라고 얘기해도 전혀 그걸 수용을 안 한대요. 아, 이제 상급자만은 안 그런 듣습니까? 자세가 있다면은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은 거기에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법무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비리나 어떤 수사할 게 있으면 칼도 겨눌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그러니까 뭐 누가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뭐 법조인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는 거역을 못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그런데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고. 그렇군요. 자, 위원장님 오셔서 청취자분들 굉장히 문자를 많이 주시는데요. 6095님이 정의당 얘기를 좀 여쭤보네요. 이번 선거에 정의당 존재감이 너무 없어지면서 대한민국 다당제는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양당 체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 없으신지요?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이 다당제라고 무슨 새로운 당이 탄생을 하려면은 예. 그래도 한국 지금 현재 두 당이 제대로 못하는 거를 갖다가 제대로 지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이런 거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만이 제3정당이라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인물이 지금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마크롱의 저희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라는 게 그 나름대로 사실은 프랑스도 드골 대통령 이후에
그 다음에 한 40년 동안을 예. 무슨 저희 사회당도 집권했고 드골당도 집권했지만 그 외에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실증을 난 국민들이 마크론이 새로운 미래를 갖다가 불란서를 위해서 제시를 하니까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실 대통령이 된 건데 근데 우리는 괜히 무슨 제3당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만 하는 거지 예.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리더가 그러니까, 없군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위원장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가까워서요. 그 김건희 여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현충일 행사에 이제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면서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용산 청사 5층에 접견실 따로 마련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영부인용 접견실이 원래 이렇게 따로 필요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영부인은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건데 예. 그 영부인의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는 보조팀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2부속실이라는 것이 그걸 했는데 이번에 그 제2부속실을 갖다가 없애버린다고 그러시니까 예. 그러더라도 영부인의 역할을 갖다 담당해주는 새로운 소위 보조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 부속실 다시 부활된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이름은 이제 부속실이라는 이름을 못 쓰겠죠. 없앤다고 그랬으니까. 역할은 부속실인데 네. 예, 좀 무거운 질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이른바 퍼펙트 스트롬이라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지금 경제가 위기가 온다. 위기 상황이 지금 단기적으로 닥치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경제가 막 급속하게 성장하다가 혹시 또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일본이 80년대 말에 아주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서 21세기가 되면 자기네들이 세계로. 미국도 능가하고 세계를 그냥 완전히 집어먹을 것 같이 하다가 예. 결국 와서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잃어버린 30년 해가지고 일본의 GDP가 늘어나지도 않고 거의 이제 우리하고 비슷할 정도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작년 7월서부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도 피크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러니. 그러니까 각종 사회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선진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회 지표를 갖고 있어요. 어허. 예를 들어서 지금 출생률 같은 걸 볼 것 같으면은 최고에서 제일 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생률이 최하로 내렸다는 거 왜 그러면 출생률이 최하냐? 미래의 희망이 보이질 않으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어린애도 안 하려고 그러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지금 우리 진 교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퍼펙트 스톰 같은 것이 도달을 갖다 하는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도 지금 사실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초입의 단계에 우리도 지금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아마 최대의 과제라고 난 그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적 역동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사회적 역동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갈등 구조가 아주 잘 심어내는 거 아니에요. 지난 1월달에 저 한국일보 조사에 보면은 갈등 구조가 너무 심하다고 하는 것이 88%인가 이런 조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갈등 구조가 소득 격차의 갈등, 지방 정부 중앙 정부와의 갈등, 예. 세대 간의 갈등, 또 같은 세대에서도 뭐 젠더의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심한데 이러니까 사회의 역동성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이런 갈등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하지를 못할 것 같으면은 역동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대대적인 각 분야의 혁신이 필요한데 예. 그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지금 사실은 이 정부가 제시를 하고서 해야만이 사실은 뭐 국민 통합도 되고 다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의 미래도 밝게 가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내가 보기에는 말로만 끝나고 나는 거지 그게 별 큰 효과가 있을까? 그게 다시 원래로 돌아오면 연금 개혁부터 시작해서 노동 개혁, 공공부문 개혁 이런 것들로 이어진다는 아니요, 말씀이시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연금 개혁 얘기를 말을 많이 해요. 연금 개혁이라는 거를. 자, 그러면 연금 개혁이 뭐냐? 연금의 취지가 뭐냐? 노후에 생활 안정을 해주는 것이 연금의 기본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연금 개혁을 하자고 보면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재정의 안정을 가려면 연금을 조금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어? 연금을 조금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낼거나. 더 많이 내야 되네. 이건 정치적으로 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또 돈을 조금 줄 것 같으면은 노후에 안정이 안 되니까 그건 또 정부가 다른 형태로 보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연금 개혁 보dom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인구 구조가 정상화가 돼 가지고 연금을 내는 사람 숫자가 많아져야 예.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서는 연금 개혁이라는 게 말만 가지고 드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위원장님 굉장히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정말 갈등 해결을 통해서 대한민국 역동성 회복 좀 빨리 회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분 김종인 전 비대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